자, 다음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나타내는 건데 어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된 동작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적인 취약점 그랬어요. 그럼 핵심은 메모리와 관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오버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버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보안의 취약점이 돼요. 그럼 FTP 바운스 공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FTP 서버가 목적지를 검사하지 않은 취약점인데요. 그 공격 대상에 열려있는 포트를 찾아서 하는 기법이고요. SQL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스캐너 프로그램이나 또는 본넷 같이 웹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사이트가 발견이 되면요. 데이터베이스의 조작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약점을 나타내는 게 SQL 삽입입니다. 디렉토리 접근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 입출력 경로를 조작을 해서 허가받지 않은 디렉토리에 접근해서 무단으로 자원을 사용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삭제하게 되는 보안에 대한 취약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역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SQL도 마찬가지고요. 디렉토리도 마찬가지겠죠. 메모리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그러면 버퍼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배시셀 스크립트에서 발생하는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우선 배시셀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뒤에 제어문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순서를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장들을 우리는 제어문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제어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문 또는 선택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선택문에 해당이 되는 것은 if와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것들이 선택문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if, 스위치 케이스에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횟수나 조건에 따라서 문장을 반복할 때 쓰는 거니까요. for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do가 붙어 있는 do while문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어문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는데 repeat underbar do라고 하는 것은 제어문이 아닙니다. IP 버전 6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우선 IP 버전 6이라고 하는 것은 IP 버전 4라고 하는 그 버전의 주소 체계의 주소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32비트가 아니라요. 얘는 16비트씩 쪼개서 8개로 나뉘죠. 16비트씩 8개로 쪼개서요. 얘는 128비트의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IP 버전 6입니다. IP 버전 6이라고 하는 것은 IP 버전 4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보안을 강화한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과 같은 지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멀티미디어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IP 버전 6의 주소 체계에는 크게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건 1대1 통신인데요. 단일 송신자, 단일 수신자에 간의 통신을 말하고요. 멀티캐스트라는 건 1대 다캐스트죠. 그래서 단일 송신자가 다중 수신자 간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애니캐스트는 1대1이라고 하는 단일 캐스트를 조금 확장한 건데요. 얘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IP 버전 4에 대한 게 32비트겠죠. 8비트씩 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32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입니다. 효과적인 모듈 설계를 위해서 유의해야 될 것과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결합 또는 줄이고요. 또 코헤전이라고 하는 응집 또는 높이고 또 모듈의 독립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 모듈 설계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독립성을 유지한다. 유지보수가 쉽게 한다. 모듈의 기능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며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은요. 예측은 가능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제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모듈의 영향을 유지시키면서 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은 예측은 가능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제한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의 아주 가장 작은 단위를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묶어놓는 게 모듈인데, 모듈을 효과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독립적인 모듈을 만들어낸다. 그럼 모듈이 독립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결합도는 줄이고 응집도는 높이고 모듈의 크기는 작게 만든다 라는 것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작업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을 대기 시간이라고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대기 시간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HRN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케줄링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순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서에 불리한 SJF 기법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SJF라고 하는 기법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HRN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기법입니다. 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우선순위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서비스 시간 분의 또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더한 값을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때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A는 어떻게 되죠? 20분의 20 플러스 5가 되니까 20분의 25네요. 그러면 1.25의 값을 갖고 있겠죠. 자, B는요. 20분의 40 더하기 20이니까 20분의 60이 되니까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네요. 얘는 1.25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자, C는요. 45분의 15 더하기 45죠. 그럼 45에 60이겠죠. 그러면 1.3 3 정도의 값을 갖고 있겠네요. 자, D는요. 2분의 20 더하기 2니까 2분의 22, 2분의 20이라는 건 1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셨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숫자가 큰 거부터니까 D, B, C, A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자원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시스템을 다룰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운영체제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윈도우즈나 유닉스, 리눅스, 맥OS,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을 거고요. 초기의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DOS,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죠.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좀 찾아볼 건데요. 다중사용자, 다중응용 프로그램 환경 하에 자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자원 분배를 위한 스케줄링을 담당한다. 자원 분배를 위한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뜻이 되겠네요. CPU나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운영체제의 종류는 매크로 프로세서나 어셈블리나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언어 번역기에 가깝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OS나 iOS나 안드로이드나 도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시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필수 요소를 물어봤는데요.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가 완료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을 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방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치 프로그램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배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필수 요소들은 크게 대용량, 자동화, 견고성,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라고 하는 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자동화고요. 안전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을 해도 오류가 발생하는 위치나 시간 등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전달하거나 계산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고성이 하나 빠졌는데요. 경고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잘못된 데이터나 또 데이터에 중복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중단 없이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을 시키는 것이 경고성입니다. 자, 요것들은 배치 프로그램의 어떤 필수 요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성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우선 TCP라고 하는 것은 OSI 7계층에서요.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TCP 하면 이것도 생각해야겠죠. TCP와 IP 이거는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이에요.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겠죠. TCP는요. 신뢰성이 있는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패킷의 대중화 또는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담당하는 것이 TCP 프로토콜이 하는 일입니다. 스크림을 통해서 전송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겠고요. 기본 헤더가 100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TCP에서 기본 헤더는 20에서 60바이트이고요. 선택적으로 40바이트를 더 추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0바이트까지는 줄 수 있지만 확장을 할 수 있지만 기본이 100바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응집도 유형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은닉이라는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명령이나 호출문 같이 모듈 내부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모듈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응집도는 강해야 품질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응집도의 종류는 꽤 많아요. 그래서 응집도가 가장 강한 건 기능적인 응집도고요. 그 다음이 순차적인 응집도, 교환, 또 절차, 그 다음에 뭐 시간, 논리, 우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능적인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모듈 내부에 있는 모든 기능적인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돼서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이 기능적인 응집도예요. 자, 우연적인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듈 내부에 각각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논리적인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또 특정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 어떤 처리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이 형성이 되는 경우의 응집도를 논리적인 응집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응집도를 우리는 순차, 딱 들으셨으면 얼추 아셨겠죠? 절차적인 응집도라고 부릅니다. 그 외의 응집도에 대한 내용도 한 번씩 앞에 있는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OSI 7계층에서 링크의 설정과 유지, 그 다음 종료를 담당하고 노드 간의 오류를 제어하며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계층이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통신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OSI 7계층은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요. 응용계층, 그 다음 표현계층, 저는 이걸 그 첫 글자를 좀 외우는데요. 응표 세트 내댐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표현계층, 세션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계층, 그 다음 네트워크계층, 그 다음 데이터계층, 그 다음 물리계층, 이렇게 해서 7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위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하위 계층, 이 부분이 상위 계층. 자,
물리계층이 이제 제일 하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리계층 하면 물리적이고 전기적이고 기계적이고 기능적이고 절차적인 특성을 제공해 주는 게 물리계층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흐름 제어, 프레임 동기화, 오류 제어, 순서 제어 같이 인접되어 있는 두 개의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방형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연결할 때 필요한 어떤 기능이나 또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또 이걸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인데요.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잘 아시다시피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송 계층은 이제 중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와 또 연결 설정, 데이터, 또 연결 해제, 이런 것들도 주소 지정, 오류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송 계층이에요. 전송 계층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토콜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죠. 세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현 계층인데요. 이건 동기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계층. 자, 표현 계층. 이 표현 계층이라는 게 코드 변환, 데이터 암호, 또 구문 검색, 문맥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응용 계층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파일 전송하고 가상 터미널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계층이 응용 계층이에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이외에도 OSI 7계층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결합도에 가장 강한 걸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가 응집도도 알고 있지만 결합도라고 하는 것이 두 프로그램 간의 그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게 결합도인데요. 그 독립적인 모듈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결합도는 약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합도는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데이터 커플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민 결합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결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외부 결합도가 있고요. 커먼 결합도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도 또는 공통 결합도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용 결합도입니다. 결합도가 강하다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결합도는 약해야 돼요. 여기에선 가장 강한 건 커먼 결합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모듈의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는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되겠죠. 결합도의 종류, 또 결합도의 각각의 종류별 기본적인 개념들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관리 기법은요. 메모리 관리 기법은 여기에서는 그 적재 전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배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워스트 핏이라고 하는 건 최악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편화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10K라고 하는 크기의 데이터가 이 메모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긴데요. 자, 우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겠죠. 최초는 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첫 번째 위치에 담는 거고요. 최악은 단편화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 말해요. 기본적으로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여기에서 보시면 그 사용 여부에 프리와 인유주가 써 있는데 인유주는 지금 사용 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프리라고 써 있는 요 안에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10K가 들어와서 담을 수 있는 공간 중에 요 세 개의 공간 중에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베스트 핏이 되겠죠. 최적 적합이 돼요. 또 최초 적합도 되고요. 그 다음 최적이라는 건 단편화를 적게 만드는 거니까 최초와 최적이 되겠죠. 최악은 단편화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거죠. 공간은 16K인데 데이터를 10K를 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K의 공간이 버려지냐면 6K의 공간이 버려지겠죠. 그래서 최악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화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적합 방법을 최악적합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관리 기법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브넷 마스크, 서브네팅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가 뭐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200.1.1.0/24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네트워크는요. 서브넷 마스크가 1의 개수가 24개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IP 버전 4죠. IP 버전 4예요. IP 버전 4는 8비트씩 4개, 즉 32비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럼 1의 개수가 24개다라는 얘기는, 자, 먼저 볼까요? 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띄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야 1의 개수가 24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8개는 0이라는 숫자로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서브넷 마스크가 보시면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서브넷 마스크를 우리가 10진수로 바꿔보면 앞에 1이 8개 있다는 얘기니까 255라는 뜻이겠죠?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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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마지막은 0이 8개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0이겠죠. 자, 그럼 이걸 쭉 보시게 되면 얘는 네트워크에서 C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버전에 IP의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IP의 서브넷 제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에서 제로, 즉 모두 0인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뒤에 8개 비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자, 0에 8개 있는 이 0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8칸을 먼저 그리고요. 모두 0인 것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요 0인 것들을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까지. 뒤에 8개 저 0을 이렇게 갖고 와서 IP 주소를 할당하는 작업들을 좀 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온 거예요. 0이 8개인 것만 가지고 하겠다. 그럼 왜 0을 8개인 것만 가지고 하느냐? IP 서브넷의 제로, 즉 서브넷에서 제로에 해당이 되는 것만 적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뭘 보셔야 되냐면 플랜 방식을 이용했고, 플랜 방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요. 똑같은 크기로 분할해서 처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크기로 분할한다. 그럼 이때 10개의 서브넷으로 고정 방식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호스트 수를 10개를 주겠다. 자, 이진수의 n비트는 최소가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몇 비트씩 호스트를 나눌 거냐라고 봤더니 2에 3 하면 3비트 하면 8밖에 안 되잖아요. 2에 3은 8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10개를 포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에 4를 해야 16개가 되겠죠. 그럼 10개를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0으로 되어 있는 이 비트에 왼쪽에서부터 4개씩 끊어서 이렇게 4개씩 끊어서 얘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고 얘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어요? 호스트 아이디가 4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플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네트워크의 고정된 크기, 즉 16개의 호스트로 할당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선 10번째 브로드캐스트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맨 마지막 위치에 해당이 되는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IP 주소의 허용 범위를 보면 첫 번째가 자, 200의 1.1.0에서 시작해서요. 200의
1.15가 돼요. 이래야 호스트 수가 16개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도 이제 여기서 16개부터 와야겠죠? 얼마가 되죠? 31이 되겠죠? 그 다음은요? 32부터 와야겠죠? 끝에 가면 얼마가 되겠죠? 4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다 보면 10번째에 해당이 되는 IP 주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10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비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는 얘기인데, 마지막 비트가 200.1.200.1. 뭐가 되겠죠? 1.144부터 시작해서 144부터 얼마가 돼요? 159까지. 여기까지가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 범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게 뭐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